작년 한 해 매출이 고작 한 5억 달러 남짓인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의 현재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7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현재 매출액보다 무려 13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2000년대의 그 닷컴 버블 붕괴가 딱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2026년 5월 16일자 금융시장 분석 리포트는 바로 이 아찔한 고점의 징후들, 그리고 그 기저에서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멀리서 하지만 아주 파괴적으로 들려왔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주식시장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서는 지금의 이 폭락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최근 열렸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리포트를 보면 양국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대화의 진전을 이뤘다고는 해요. 네,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관세 인하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논의가 아예 안 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대만 문제였는데 시 주석이 방어 여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잖아요. 그렇죠. 9,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네, 그런데 사실 정작 시장의 발작을 일으킨 진짜 트리거는 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란이었죠. 아, 이란. 네, 골드만삭스나 찰스 슈왑 같은 기관들이 이번 회담 분석에서 가장 밑줄을 닦은 부분이 그 이란 이슈거든요. 미국은 내심 중국이 이란을 좀 강하게 압박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뚜렷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안에 대해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출해버렸죠. 야,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중동의 긴장감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으로 갔잖아요. 네, 바로 반응이 왔죠. 이스라엘 현지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무력 충돌, 그러니까 전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여기에 진짜 쐐기를 박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였어요. 아, 그 호르무즈 해역 발언이요?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 없다. 와, 이 한마디가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패닉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동맥이잖아요. 거기가 닫히면 미국은 몰라도 다른 글로벌 시장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지금 시장에 이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RBC 캐피탈 마켓츠 분석이 아주 섬뜩한데요. 뭐라고 했나요? 보통 이런 위기가 터지면 전략비 축유, 그러니까 SPI를 풀어서 가격 방어를 하거든요. 일종의 완충 장치죠. 그런데 지금 그 완충 장치가 사실상 바닥났다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기름통에 구멍이 난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주유소 기름값마저 2배로 뛴 그런 상황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평소 같으면 그냥 덜컹하고 넘어갈 돌발 변수가 지금은 경제 전체에 뼈가 부서질 듯한 충격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과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이 배럴당 109.26달러, 그리고 WTI가 10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상에, 100달러를 넘겼네요. 네,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는 건 그냥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진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도미노인 인플레이션을 직격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전문가님, 이런 지정학적인 오일 쇼크가 실제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건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아주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 전기세, 물건 나르는 운송비, 심지어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원자재 값까지 다 오르잖아요. 네, 모든 비용이 올라가죠. 산업의 기초 체온이 급상승하는 건데 4월 소비자 물가, 즉 CPI가 연 3.8%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 PPI는 무려 연 6% 폭등했습니다. 6%요? 와, 네, 특히 뉴욕 연운이 발표한 5월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를 보면 공장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뜻하는 지불가격 지수가 한 달 만에 51에서 62.6으로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요?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쓰는 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건 결국 조만간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도 똑같이 폭등할 거라는 예고편이잖아요. 그렇죠. 고스란히 전가되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불길을 보고 가장 먼저 기겁한 곳이 바로 채권 시장이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폭등이 자연스럽게 채권 시장의 공포로 이어졌어요. 무서운 독약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국채 금리가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국채금리 무섭게 오르는 건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수치를 보면 진짜 압도적입니다. 미국 장기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3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5.128%를 뚫었어요. 네, 마일 구간을 넘었죠. 10년물은 4.599%고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게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려고 돈을 빌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건데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물가 때문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레시피 아닙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찰스 슈왑의 리즈 앤 손더스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는데요. 경제 성장이 이끄는 금리 상승기에는 보통 주식시장도 함께 올라갑니다. 돈 비싸게 빌려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지금의 금리 상승은 성장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입니다. 이건 증시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결국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을 더 이상 못 믿고 직접 행동에 나선 거군요. 소위 말하는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움직인 거네요. 네, 본드 비질란테스라고 하죠. 연준이 물가를 못 잡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채권을 내다 팔면서 억지로 금리를 끌어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상할 확률도 한 달 전에 고작 1%였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폭등했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미국 밖으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영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82%입니다. 와, 5.82%요? 네, 이게 28년 만에 최고치인데 2022년에 영국 경제를 완전 패닉으로 몰았던 리즈 트러스 사태 때보다도 높아요. 세상에. 일본은 어떤가요? 절대 안 오를 것 같던 일본 30년물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무위험 이자율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의 끝에는 결국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유령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나이스 인베스트먼트 댄 나이스 분석을 보니까 최근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 무려 10번이 유가 급등 이후에 발생했다면서요. 네, 통계가 증명하죠. 유가가 50% 급등한 상태로 1, 2분기만 지속돼도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진짜 논리적인 수순이네요.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재성 전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가 짚어준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금리가 실물 경제의 수요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자 갚느라 지갑 닫고 기업은 채용을 포기하죠. 결국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이 폭락하면 공포에 질린 돈들이 다시 안전한 채권으로 몰릴 거고 그때 가서야 수익률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와, 채권 금리가 무슨 거대한 철거용 쇠공 같네요. 이 레킹볼이 시장을 강타할 때 가장 높이 날던 자산이 가장 먼저 추락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도미노, 반도체 기술주 급락이죠. 맞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이 아주 강하게 경고했죠. 30년물 5%는 마지노선이다. 기술주 강세장이 곧 끝날 수 있다고요. 네, 그 마지노선이 뚫리자마자 엔비디아가 급락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20 칩 구매에 대해 애매하게 말한 탓도 있지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호실적인데 하락했죠. 그게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금리라는 철거형 쇠공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린 그 기업, 세레브라스요. 하루 만에 10%나 폭락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했죠. 맞아요.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이 131.3배인데 엔비디아가 25배 정도니까 이거에 비하면 5배 이상 고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느낀 게 최근에 시스코랑 인텔이 급등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거예요. 네, 차트만 보면 대저비가 느껴질 정도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도 200일 이평선 대비 62%나 폭등했어요. 과거 버블 붕괴 평균이 35%고 닷컴 버블 최고 좆대가 55%였는데 전문가님, 이거 진짜 바늘에 찔려 터지기 직전의 풍선입니까? 아니면 그냥 압력을 좀 빼고 있는 중인가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수치만 보면 닷컴 버블의 재림 같지만 펀더멘털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수익이 없던 닷컴 버블 정점 당시 반도체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가 52.1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OX의 선행 PE는 27.7배예요. 아, 닷컴 버블 때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죠. 훨씬 낮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실제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에버코어 ISI 설문조사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73%가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최소 2년 이상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2년이나 더 간다고요? 네, 심지어 54%는 여전히 반도체 매수를 원한다고 했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피그마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반등 중이거든요.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네 번째 파트,
개인 투자자들의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채권은 폭락하고 주식은 요동치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지켜야 할까요? 리포트를 보면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리잖아요. 네,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유명 투자자 피터 시프는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매수는 실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을 잃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UBS는 시장의 금리 인상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량 채권 투자의 기회다. 라고 반론을 펼쳤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피터 시프는 사지 말라 하고 UBS는 기회라고 하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겉보기에는 모순 같지만 투자 기관, 즉 단기냐 장기냐의 문제와 자산의 질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분리해서요. 네, 장기 국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피터 시프 말대로 위험하죠. 하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중기 우량 채권은 UBS 말대로 훌륭한 병폐가 됩니다. 아, 기관과 질의 차이군요. 그럼 주식 쪽은요? 아까 에버코어 ISI의 설문에서 2026년 말까지 수익률 1위로 꼽힌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소프트웨어였죠. 55%가 꼽았다는. 정확합니다. 현금 흐름이 꾸준하고 확실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정석이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 재개방되면 억눌렸던 임의 소비재가 상승을 주도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모든 전략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인하려면 바로 다음 주에 쏟아질 거대한 시장의 이벤트들을 봐야겠네요. 네, 5월 20일이 아주 핵심입니다. 4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거든요.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닐케 시케리나 수존 콜린스 같은 매파 위원들이 얼마나 강하게 완화적 편향 제거를 주장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바이 이사가 제기한 대차대조표 축소 위험성, 이에 대해 내부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하죠. 와, 물가를 억제하려는 연준의 아주 매빠적인 회의록이 나오는 날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는 같은 날 AI 시장의 왕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켄터피치 제럴드는 이미 목표 주가를 $350로 상향하면서 2029년까지 장기 성장 기대감을 높여놨잖아요. 이거 마치 시장의 방향성을 둔 헤비급 타이틀 매치 같네요.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홈디포, 월마트 같은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월마트요? 엔비디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매업종 ETF가 이미 4주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비 둔화 우려가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지출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여부가 바로 앞서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경기 침체에 스위치를 켤지 말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정말 소름 돋게 다 연결이 되네요. 미중 정상회담 여파와 중동 불안으로 시작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게 다시 채권금리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하는 반도체 주식의 조정까지 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죠. 오늘 우리는 주로 미국과 중국 상황 그리고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국의 국채금리가 리즈트러스 사태 때를 넘어서고 일본의 30년물 금리가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 모든 에너지 쇼크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못한 글로벌 부채 위기라는 더 거대한 블랙스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논의된 지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